네. 예. 자, 후렴구 해주시는 겁니다. 의외의외 부탁드립니다. 의사가 되겠습니다.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둘, 셋. 밖에서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외부자들 지금 시작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타파하 에헤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후렴구를 좀 함께 하자고 했더니 역시 외부자들 패널 아유 믿음직스럽네요. 박혜진 아나운서야. 역시 예능감 아우라를 뛰어난 우리 장변 지켜드리기 아나가. 위해서. 제가 제대로 넣었죠? 네. 으흐.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에 하나인 한글날을 맞아서 제가 이제 한번 불러봤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성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못지않은 마음을 가지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수습사원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분을 왜 갑자기 세종대왕에 반열에 올렸는가? 네, 좀 엮었습니다, 좀. 사상 그 개별의원에 대한 최고의 찬성. 세종대왕급이라 그러면. 아유, 그건 아니. 실수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날짜를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표창원 의원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본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인가 의도된 접근인가 최근 급부상한 비인가 예산 정보 유출 논란이 정치권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블랙홀 중심에 서 있는 심재철 의원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만나면서 갈등이 거의 절정으로 치달았죠. 기획재정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해킹 등 전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바로 저렇게 디브레인이라는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와 같은 루트를 찾아가지고 가시는데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치셔야 되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서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감사한 실용이라고 하는 경고가 같이 떠 있습니다. 두 사람 주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준 거잖아요. 네, 그죠? 아이디. 그럼 그 안에 특별히 어떤 방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면은 거기 시건 장치를 제대로 하든지, 그다음 뭐 해골 표시를 붙여놓든지 네. 해야 되는데 뭐 감사관실 정도 붙여놓고 시건 장치가 안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눈이 번쩍 띄는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보에 대한 그 호기심이나 욕구라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기자 생활할 때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절취도 하잖아요. 쓰레기통 뒤져서. 쓰레기통 뒤져서 뭐 막 서랍들 열어보고. 심지어 또 몰래 들어가가지고 손이 훔치다 걸려갖고 구속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기자분.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 저 사실은 그 국회의원분들도 그 정보를 입수해서 그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갖는 폭발력을 알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서로 고발전까지 가고 할 일이었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일단 그 수사는 좀 돼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참여했던 이제 컴퓨터 공학 박사님이 계신데 디브레인 자문위원인데 이분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봤더니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자료가 떴을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믿기가 좀 어렵다. 한국 그 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는 굉장히 세밀한데요. 보통 감사원 그 직원들에게만 제공했던 로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새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요번에 까인 건 사실 청와대 직원들 밥 먹은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자료들이 있단 말이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와대에서 예컨대 고위층 대접할 때 그 식재료라든지 그다음에 통신장들, 보건장비라든지 이건 굉장히 그 국가 보안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어떤 그 내부에 누군가가 이렇게 주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감사관실용이라는 표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건가요? 아, 여기까지는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인식이 가능한 건가요? 그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고요. 저도 뭐 이동관 수석님 말씀처럼 아직까지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성 다 열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기재부 측에서의 주장을 들어보면 해당되는 보좌관이 6년간 이미 그 디베이스와 원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사용해 온 사람이라서 어느 영역이 인가된 영역이고 비인가된 영역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백스페이스 2번이라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행위 하나만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전에 검색어 입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가 나오지 않는 부분, 그다음에 백스페이스 2번을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한 것도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다. 핵심은 결국 지금 얘기되는 두 가지의 법, 그 정보통신망법 제48조와 전자정보법 제35조. 그러니까 허가받지 않은 영역, 비인가 영역, 권한 밖에 해당되는 행정정보 이것을 침입하거나 탐지하거나 획득하거나 유포 이 모두가 사실 이 두 가지 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정말 공익 목적으로 그런 방법이 아니라면 취득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것을 알렸을 때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위법성 조각. 나중에 공개된 걸 보니까 사후적으로도 그것이 위법성 조각의 사유를 구축하지 못할 정도로 뭐 4만 원을 어디서 먹었고 6만 원을 어디서 먹었고 네. 이런 거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현재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 표현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네요. 이 지점에서. 이게 이제 범죄가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행위의 양태라고 하는데 침입을 했다 그러려면 이거를 억지로 열든지 아니면 뭐 키를 복제해서 열든지 이제 이런 양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요번에 시연을 한 걸 보면 시건 장치의 시스템의 하자이지 이분이 뭐 이걸 뭐 강제로 해킹을 했다든지 그런 사정은 지금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국가에서 그렇게 뭐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면서요. 그러면 이 관리 책임에 대해서 먼저 기재부가 자기네 잘못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라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에 나오셔서 자기의 관리 책임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 말이거든요. 이거 원래 그렇게 했어야 돼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뚫렸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인데 지금 뚫려 있다. 이걸 갖다 제시하고 그걸 공격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목표는 그게 아니야. 뭐냐면 청와대예요. 청와대. 기재부가 아니라 청와대인 거거든요. 청와대 이러다 사용 보니까 목적이 달랐죠. 목적이 달랐던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정말 보안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기재부에서 반환 요청 있었을 때 반납해드리고 했어야죠. 그다음에 핵심 내용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자료 요청을 하시면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거 내놔봐라. 안 내놓는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안 내놔? 라는 형식으로 국감 때 하나하나 각 상임별로 연합해서 자유한국당이 공격을 하셨더라면 상당히 정부가 곤란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도 반납이 안 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그 반납이란 게 심재철 의원님의 입장은 압수수색 다 했으니 반납이 효과가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지만 네. 하지만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 복사한 영역이 있다든지 또는 물리적으로 인쇄한 것을 가지고 계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정부 측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네.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가 이제 청와대 정부 여당의 대응에도 무리가 있었다 하는 거에 하나 더 보탠다면 이번 정부 들어서서 좀 약간 그 어려운 용어를 좀 쓰면은 이른바 차별적 법치라는 말이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인구의 회자 안 되는데요. 회자가 안 돼. 인구 회자는 온 내가 알아야 언론에 지금 온 언론 뭔가요? 인구가 아닌가 보지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요? 특산분들, 특산계층이고 막 그러니까. 선택적 정의랑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내 편한테는 약하게 하고 드루킹 사건 때처럼 이를테면 이런 사안 같으면은 이렇게 신속하게 더구나 중진 의원한테까지 압수수색 그 영장 발부하는데 지금 딱 비교되고 있는 게 바로 4일과 20일이잖아요. 고발한 뒤로부터 사실 신창현 의원의 그 국토개발계획 유출시킨 거는 상당히 사회적 충격파도 큰 거였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그렇죠. 문제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뭐 이것이 뭐 정말 국가안보 사안이냐 뭐 중대한 뭐 기밀 누설이냐는 걸 떠나서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 자료를 입수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 네. 충분히 이제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요. 문제는 그래서 근데 저희도 억울한 게 뭐냐면 그것도 사안을 좀 키운데 크게 국민 판정단이 이 사안을 볼 때 그 청와대 정부 쪽에서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차별적
법치라고 하는. 그래서 요 근래에 보니까 유난히 그런 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주. 네. 예. 근데 다만 이제 분명히 다른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신창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관계가 다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이제 법률적 판단의 문제만 남겨져 있는 것이고 신주실 의원님 같은 경우는 법률적 판단은 나중에 문제이고 일단 실제로 어떻게 접속하셨고 얼마나 다운받으셨고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자료의 회수가 또 매우 중요했고. 급박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예. 같고 네, 네. 또 하나가 이제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요. 말씀하시면 네. 왜 발칵 들여갖고 싸우겠냐고. 그러니까 청와대 여당이었으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 한번 해보죠. 아까 이제 이전 수석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살면서 한 번쯤은 이 금단의 영역에 대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발견했는데 열어보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그 조직의 기밀 사안을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그랬을 때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예,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그 윤리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걸 사용함으로써 그걸 씀으로써 예. 공익적으로 더 큰 이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학교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거나 네. 이런 건 내가 봤다라고 한다면 폭로하실 거예요? 나는 폭로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예컨대 뭐 무슨 교무부장이 가가지고 5,500원 썼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면 그건 좀 아니죠. 아유 너무 쪼잔하게 썼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나중에 같아요. 알고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그 업무상으로는 옛날에 그 제가 디도스 특검에 있었거든요. 디도스 특검에서 거기서도 이제 뭐 많은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을 했지만 이제 그거는 성과라고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욕만 엄청 먹었는데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특검에서 벗어나면 이제 변호사가 되잖아요. 다시 변호사 들어와서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막 기자들이 물어봐요. 그때 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아유,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또 이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잖아요. 특검법 위반이죠. 예. 법이 문제가 되지 않는 미묘한 선에서. 그렇죠. 네. 그 테두리를 잘 걸으면서 이렇게 살짝 또 얘기해주는 그런 맛이 또 있더군요. 아니면 어디에다 좀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 건 아니에요? 있긴 하죠. 있긴 하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아이 그 기자들 성의를 봐서라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 하면 안 되고 이게. 근데 기자 또 믿을 수 없잖아요. 근데 기자 또 믿을 수 없잖아요. 뭐 이 대목의 얘기를 하자면 저야말로 할 말이 많죠. 저희야 뭐 이 초기에 이제 그 사건 기자 네.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1986년으로 기억하는데 건국대 점거농 사건이라고 아, 예. 엄청난 예. 시국 사건이 있었어요. 예. 몇천 명이 그 건국대 본관 점거하고 거기서 막 불나고 나중에 뭐 대단했었죠. 83학번 애들이 다 들려가지고. 그럼 그때. 그럼 이 학생들이 몇백 명씩 나뉘어서 각 경찰서에서 그 저걸 받았어요.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딱 제가 정보과장실을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앞에 보고서를 놓고 이렇게 하도 피곤하니까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졸고 있었죠. 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문건을 들고 나왔죠. 그대로? 저 본청에 보고하는 예. 본청 정보국장한테 보고하는 뭐 빨간 도장까지 찍혀 있더라고. 대외비. 이게 애국 수정연맹인가 뭐 하여튼 그런 이름이었어요. 그 저 전에 못 듣던. 그거 얼마나 눈에 번쩍 띕니까. 그래서 그 조직도 하고 쫙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안에다 보고를 하고 이 양반은 지금까지도 모를 거예요. 그거를. 진짜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빠져나가서 기사 기사가 소스가 됐는지. 자신인지 모르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됐는데 기자는 기사를 쓰기 위해서는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 것도 기사로 한다고. 네. 저는 국회의원 분들도 당연히 뭔가 이것이 저게 된다. 아 이거는 폭로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먼저 폭로하고 싶은 욕구를 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유혹 느끼죠. 예. 당연히. 예. 아니 이전 수석이 지금 생각이- 언론인 시절에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내부자 시절이었다. MB 정부 청와대에서 시절이었다. MB의 비리를 청와대였다. 근데 내부 정말 기밀을 문건을 봤다. 저요? 네. 아, 수도 없이 봤죠. 가스가 MB과다 하라는 걸 봤어. 그때 내부 가스가 MB과다 하라는 걸 봤어. 그때 내부자 때문에 결정決定.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오늘은 말할 수 있다. 그런 거 있었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문건 만든 놈을 그냥 작살내요. 그 문건 만든 놈을 그냥 작살내요. 폐기시켜버리고. 예. 정답이네 정답. 이 뭐 자료 입수 과정의 적법성 이거 두고 우리도 이제 외부자 상상극장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재밌긴 한데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접속 과정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청와대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이다. 그러면서 적절치 않았던 날, 즉 뭐 어떤 재난 상황이 있었던 그런 날에도 업추비를 사용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청와대는 즉각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팩트 체크로 해명을 하기도 했죠. 네, 바로바로 해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세월호 미수습자 5명 마지막 참배일 2017년 11월 20일이었는데 심야 고급 LP바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딱 반박을 하신 거는 세월호 참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업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정부 예산안 쟁점 설명한 이후에 식사할 때가 인근에 네. 다른 데 없어서 그때 아마 비용이 46,000원인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유수 청구가 완료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인 2018년 1월 26일 심야에 맥주집에 갔다. 이 부분은 그 이 정도 총무비서관이 확인을 해서 사유를 제출해봐라 했더니 사유가 불충분해서 반납 조치를 받은 이미 조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고요. 예. 그다음 이제 포항 마리논 해병대 헬기 추락 순직 장병 연결식 2018년 7월 23일 날 이때도 고급 펍에 가서 맥주 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인해 봤더니 그게 아니고요. 세종시에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식사를 한 것이라서 이 부분이 다 해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한 이후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으면 괜찮을 텐데 비인가 영역에 들어가서 너무 많은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확인 없이 공개하시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해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이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에 뭐 밥 먹으러 간 거를 시비를 걸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근데 그런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니까 신뢰성을 받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심재철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전부 다 해명이 된 건 아니에요. 그 수천 건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이제 해명이 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추진비를 쓸 수 없는 시간에 썼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밤 11시 이후 그렇죠. 사용 시간대.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 청와대는 24시간 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변명할 게 아니고요. 쓸 때마다 직원들이 전부 다 그 증빙 자료를 제출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명이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일일이 다 써서 내야 된다 그러면 직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 가서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 24시간 하는 김치찌개집 이런 데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먹지 호프집 이런 데 증빙 서류 내서 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니요. 그게 그 시간을 넘어선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밥집이나 이런 것이나 시간을 아니 밥집이 아니고 넘었다는 것만을 지금 다른 데는 문 연 데가 없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다. 그렇죠. 이런 그 거거든요. 부분은 확인된 부분에 있어서 호프집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건 LP바에 사후 대해서 확인이라는 거죠. 사후 확인. 확인을 해주신 거고 그러니까 전수를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워낙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감사일과 나오시면 그때 다시 말씀하셔도 될 거예요. 그 심재철 의원의 오류는 뭐냐면은 남들도 다 자기처럼 할 거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칙 자체는 법정 공휴일에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도 안 돼요. 근무지 위에서 쓰면 안 됩니다. 밤 11시 이후에 또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일이 그렇게 끝나지나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부처는 갖다 땡하면 6시에 다 퇴근을 하지만 청와대라는 데는 퇴근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24시간. 그렇게 말하면은 잠깐만요. 밤 늦게 일하는 공무원들은 되게 화가 나요. 청와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니까요. 다른 부처도 다른 마찬가지예요. 중앙부처도 24시간 일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로 출장 명령서라든지 휴일 근무 명령서라든지 또는 그밖에 증빙 자료를 내게 되면 그때도 쓸 수 있게 된 거거든요. 다른 부처도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항상 예외 없는 규칙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게 원칙을 정해놓으면 삶의 원칙을 위해서 삶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청와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서 증빙 서류를 지금 제출받고 있고요. 또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그 총무비서관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환수한 것 같은 것들이 바로 그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영수증만 한 트럭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섹시하게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만 해명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감사원에다가 뭐 감사를 갖다 요청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이게 있잖아요. 저는 아 근데 그렇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 한편에서 청와대 법인카드를 써보신 그 당사자로서 니들이 그 법인카드를 알아? 그 카드를 써보긴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내부자 시절에 이 카드가 어떻게 그거 아주 사우나 가신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아 진짜 솔직한 거 이거 얘기해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근데 우선 그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우나 가서 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제 개인 카드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곳에서는 개인 카드를 쓴다는 게 기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규정이 어긋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청와대가 항상 그 모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선은 머리부터 썩는다는 우리 속담처럼 권부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그만 일탈이 나중에 번지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술 먹고 가다 음주운전 걸리면 그게 대수특필 될 수밖에 없는 날이잖아요. 네. 뭐 그런 날 저 술 먹고 가다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든가 이러면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감추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하도록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10이냐는 식으로 이렇게 막 발칵하고 막 공격적인 태도가 국민들한테는 좋게 보일 수가 없다. 글쎄요. 일단 일반론이 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여당이 관용적이어야 한다 또는 품격을 유지해야 된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을 특수하게 좀 들여다보자면 처음 시작부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좀 잘 안 생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로 청와대를 공격해서 청와대의 어떤 도덕성의 흠집을 낼 수 있는 여지, 술집, 자극적인 용어들, 재난 사항들 이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예 저희들이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정도 총무비서관의 어떤 표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자제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청와대 측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즉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야가 좀 차분하게 서로가 야당은 야당으로서 준법성의 한도 내에서 맹렬하게 공격도 하시고 또 청와대나 여당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런 관계 정리는 사후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게 차분하게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 게 이 지점에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니 뭐 LP바 맥주집 고급 술집 이런 데 말고 편의점 삼각김밥 사 먹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여론이 상당히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발등을 찍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걸 이슈를 삼으려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이 삼각김밥? 자기네들은 삼각김밥 먹나요? 전혀 맥락도 안 맞고 설득력도 없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옛날에 심재철 의원을 공격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신 그 특활비 그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왜 우리 밥도 안 사줬냐. 예. 의원총회에서. 예, 예. 그때 뭐 삼각김밥 안 사줬다고. 그랬나 봅니다. 되게 맛있는. 근데 이제 이게 이번 논란이 저는 이제 발전적으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좀 서로 상처내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 전에 이제 국회 특활비에서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은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요. 네. 그러면 그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심야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청와대만 그렇게 강변할 게 아니라 다른 경찰 공무원들, 소방 공무원들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다 돌아봐서 이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와대도 좀 인정을 하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손보는 계기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발전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 논란이 어떻게 튀었냐면 이제 국회 특활비 얘기를 또 다시 끌어오는 계기가 됐는데 여당에서 국회 부의장 시절에 심재철 의원의 특활비 6억 따져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본인은 이제 않았습니까? 6억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어. 그게 범계 형님이 이게 싸움을 엉뚱한 대로 또 키우고 있어요. 예. 이게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업무 추진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심재철 의원의 과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예. 특활비는 물론이고 뭐 더 거슬러 올라가서 DJ 개발 관련해서 뭐 이직을 해가지고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그런 과거까지. 것까지 들춰내가지고 막 사람을 인신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늘 하던 방법이거든요. 그 최동욱 검찰총장 건이 있잖아요. 보내자. 댓글 수사한다고 해서 혼외자 문제 긁어내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대응은 우리가 이제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공약의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한테 그렇게 엄격한 칼날을 들이댄 사람이라면 자기는 이때까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대중들 앞에 특히 공인이더라면 공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 그분이 그 3억이 안 된다라고 하는 6억 절반이 좀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그 특활비를 어떻게 썼느냐 그걸 좀 알고 싶은 게 왜냐하면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급여와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발언이 또 논란이 된 그러니까요. 거죠. 사실 특활비가 왜 급여입니까? 급여 따로 받잖아요. 집에 갖다 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활비, 업추비, 특정 업무 경비 크게 이제 세 가지의 뭐랄까 정규가 아닌 그런 예산들인데요. 이 부분이 정부 부처는 그래도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 기관장 업무 추진비는 다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국회는 업무 추진비가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에서 공개 결정을 내렸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도 국회 발전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서 이제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결정이 난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아마 공개가 될 것이고 예. 사실 업무 추진비가 일선 공무원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업무 추진비 없어요. 일선 경찰관도 업무 추진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모두 전수 공개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재철 의원이 문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 와중에 김병준 위원장은 집안 봉합을 위해서 새로운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전례 없는 권한을 보장받은 전원책 변호사 등장했죠. 한때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었죠, 이분이? 근데 사실 그건 원래는 김병준 씨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대위원장인데 그 사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엉뚱하게 우리 전 변호사를 데려다 쓰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의 차도살인이라고 그 하죠.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을 외주를 준 거다. 그렇죠. 외주.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사실 외주 준 개념이다. 비대위 자체가 외주잖아. 아웃소싱인데 외주에 외준 거죠. 또 외주에 외주를 준 거예요. 하도급이에요. 정당에서 조광특위라는 것은 지역위원장들을 이번에 이제 다 그 자리를 뺐고 사임을 시키고 다시 선임을 하는 자리고 지역위원장이라는 것은 다음에 이제 그 지역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공천만큼은 아니지만 공천에 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상당수의 물갈이를 하려면 누군가는 이제 손에 피를 묻히고 해야 되는데 전원책이라는 칼을 빌려서 칼을 쓰겠다. 예. 사도살인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떻게 하든 간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걸 남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당내에서 어떤 지휘 같은 것들을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좀 야심이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근데 친박 아니에요? 저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그게 그 부분을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친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이분이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기 참 어려운 부분. 상당히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 갔을 때는 사실 이게 결국 뭐냐면 친박을 좀 천해라는 이런 이데였잖아요. 근데 예. 가자마자 발언을 딱 하는데 당신들 왜 탄핵돼? 부실 탄핵인데 왜 침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다 바로. 이게 이제 종을 못 잡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전원책 예.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해봤어요. 변호사협회. 변호사들 그냥 또 얌전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 양반이 자기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딱 치더니 자기는 나는 이제 이 회의 못해. 그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요. 예. 그걸 또 즉석에서 드러내고 또 실행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가 저는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성격이 대박 아니면 쪽박이 될 것 같은데 큰 그 아마 개혁을 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저는 이분 금방 그만둬요. 아마 튕겨져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칼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자유한국당의 상황에서 이만큼 그 잘 드는 칼에다가 예측이 안 되는 이 어느 초식으로 어느 쪽으로 칼을 들고 또 올지 모르니까 그 뭔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있는데 우선은 백업하는 현실적인 그 세력이 없고 아무도 우리 편이나 뭐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고 그냥 잘 안 되면 간두지 뭐 이렇게 손 털고 나가버리면 나중에 공중에 혼자 붕 떠가지고 뭐 승천하실 수도 없고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상황이 올까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사실은 이제 실물 정치에 들어와서 2년 넘으면서 점점 겸손해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느끼면서 그런데 외부에서 보는 것과 정치 현실은 또 많이 다르고 예. 과연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도 있고 곧 또 전당대회가 내년에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전당대회를 치러서 대표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 사실은 총선 앞두고 다시 예,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다음 그 전당대회까지는 거의 내전 상황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외부자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외부자들을 영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김종인 네, 비대위 같은 근데 경우는 그분은 성공적이었죠. 성공적이었는데 김병준 그다음에 전원책 이 두 분의 특징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담론가죠. 정치 담론. 평론을 하는 분이죠. 그렇죠. 완전 외부인이죠. 정치 평론과 정당 내에서 실제적으로 뭘 하는 것과는 간극이 정말 큽니다. 그 정당 민주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당 민주화가 정말로 근간인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누가 외부에서 탁 들여와갖고 그 사람이 칼질을 하는 게 시원해 보일 수는 있지만 정당 민주화 측면에서는 전혀 반대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지역위원장도 뽑히고 맞아요. 네. 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이 되는 구조. 이게 정상적인 구조거든요. 그렇죠. 성공할 가능성도 낮고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신방이 떨고 좋아할 일이 계실 아닌데? 분이 누굴까요? 대권 신부들이 지금 그러니까 뭐 김무성, 김수영태, 김진태, 홍준표 이 가운데 전혀 신경도 안 전혀. 쓰실 것 전혀 같아요. 신경도 안 쓸 예. 것 같아. 예.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한번 해봐라. 눈도 깜짝 안 한다. 예. 안 한다. 이분이 그 평론가로서 했던 말을 좀 들어보면은 비대위 자체도 처음에 코미디라 그랬거든요. 뭐 비대위를 만드냐. 그렇죠. 김무성 의원한테는 뭐라 그러냐. 민생 투어 떠난다 그러니까 아니 민생을 몰라서 투어 떠날 사람이라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라고 비판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에게는 변호사 하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뭐 기준이 볼까? 이분들을 다 쳐내겠다는 얘기인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 프로젝트가 또 모순적인 게 야권 통합을 하려면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하려면 친박을 청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편으로 얘기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박 메시지를 또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혼란스럽다. 뭘 그렇죠. 하겠다라는 건지 나는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요. 김병준 위원장의 보관이 이제 알려지기로는 그렇죠. 복당파들을 중용을 해서 복당파들을 매개로 해서 바른미래당의 그런 보수적인 인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보관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전원책 변호사의 일성을 들어보면 친박을 두둔하는 그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기를 선임한 김병준 위원장과 전원책 변호사 간에 벌써 이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란 말처럼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현실화되더라고요. 근데 이건 현재 보수 야당이 분열돼 갖고는 다음 총선 그다음 물론이고 대선까지 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하나 아주 간단한 거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은 안 하면 다 죽는다 네. 하는 것이 명확한 이상 필수 불가능하다. 그거는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반론을 해야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조광특위 위원이 무슨 뭐 통합을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보수 대통합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거기 바른미래당 자꾸 이렇게 끼워놓지 말라. 끼워넣고 그런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니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바로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한국당은 내년 초에 분열이 될 텐데 무슨 통합이냐. 아주 예. 지금 있는 판에서를 생각하면 이제 1대1 구도로 그렇죠. 뭐 소수 소선구제에서는 1대1 구도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에서는 말씀하시는 취지가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뭐 이제 지금 야당들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들은 이렇게 다당제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혁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민주당이 탐탁지 않을지 몰라도 받지 않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당제로 가야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강제로 찢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건 거꾸로 역행하는 거다. 뭐 결국은 같은 의견이 되네요. 그러니까 수렴을 하네. 그러니까 판이 바뀌어서 그렇죠. 판을 바꾸는데 그렇죠.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물론이죠. 나는 지금의 1대1 이런 그 사생결단식 승자 독식 구조는 그렇죠. 이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도 네. 지금 선거구제와 이 제도 바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전제된다면 네. 그건 뭐 민주당이 중요해요. 현재 상태로서 아니요. 그렇다.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적극적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찍부터 주장을 했고 지금 정개특위 함께 좀 야당들과 함께 좀 구성을 해서 발족하기로 되어 있고요. 정말 안타까운 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국가나 국민보다는 당을 먼저 보시는 건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흡수하고 통합해서 덩치만 키운다고 해서 다음이 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현재로서는 통합을 추진하시기보다 네.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좀 혁신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고 바른미래당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존중해 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면 최 의원님 네. 하나 오늘 약속을 하고 가세요. 네?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민주당에서 혹시 미온적인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는 반드시 목소리를 낸다. 아 예. 그렇게 다만 이제 그걸 비판하죠. 봐야죠. 방향성에 있어서 예. 뭐 조금 무리한 어떤 그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응해주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라면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 당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질의 약속 지키겠습니다. 원칙, 본질, 예. 약속. 네. 보기 좋네요. 빅딜이 성사된 것 같습니다. 보수 정권 10년에 대한 선고가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다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졌는데 피고인은 불출석하셨습니까?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 공천이나 기관장 임명 청탁을 받고 20억 원가량을 수수한 후 청탁대로 일을 처리하고 삼성으로부터 은밀한 방법으로 60억 원가량을 수수하던 중 이건희를 사면하고 국정원장이던 원세훈으로부터 1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도 있습니다.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결국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질문에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오늘 자기가 인정하지 않은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또 의외의 결과도 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검찰이 구형한 것은 징역 20년 구형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15년이 나온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닥 마음에 안 듭니다. 예, 그래서 검찰 구형대로 20년 예상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형평 때문에 그래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때문에. 우리 특가법은 1억 원 이상 뇌물만 받아도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죄 판결 받은 금액이 뭐 1억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상당히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다스 실소유주 부분은 대통령의 당선도 됐고 아니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또 나는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근데 그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잖아요. 저는 국민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잔챙이 혐의들은 다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유죄 인정이 됐습니다. 다스 비자금 뭐 240에서 50억 정도 되는 거라든지 뭐 삼성 뇌물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원세훈 뇌물죄 뇌물로 인정이 안 됐지만 이제 국고손실죄가 들어간 거고 이팔성 또는 김소남 뇌물죄 이거는 사실 매관내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혐의들은 다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저는 제 판결도 제가 딱 예상했던 딱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 조금 이제 너무 형량이 약하다 이런 반응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간 오랜 동안 이제 부인해 오셨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다 명예훼손 뭐 소송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야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형량이 15년밖에 안 되느냐 이제 이러한 국민의 반응은 조금 그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판결을 하면서 아직 뭐 1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최종적인 저거는 아니죠. 우리가 그것만은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최종적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앞으로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재판입니다. 뭐냐?
본인 게 아니라는 것이 당신 거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것도 수사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감옥에 넣겠다는 그 집요한 의지 아래 이 재판을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거 내 거니까 찾아야겠다고 재판하면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거의 100% 못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본인 거라고 판결이 나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이런 기대까지도 했었어요. 다스가 본인 거라고 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하는 법리적으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좀 부족하다는 쪽에 판시를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까지 기대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수성님은 다스가 이명박 MB 소유가 아니다라고 지금도 믿고 계세요? 그분 소유라고 생각했으면 제가 캠프부터 참여를 하지 않았겠죠. 이제 이 정도 이제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아니 증거라는 게 당연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니더라도 증거와 법리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심증이 있고 주장이 있고 여론이 있다고 해서 명색이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했던 전직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론 재판이지 증거 재판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증인들의 뭐 김성우 씨 전 사장을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의 일관성을 굉장히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다 아니라 그러다가 딱 3개월 뒤에 다 일제히 바꿉니다, 증언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들어갔다가 무슨 갑자기 개과천선을 해서 바꾸는 걸까요? 근데 그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물증이 대한 뭐냐의 의견이 물증이. 있으신가요? 왜 그걸 적어도 다 바뀌었느냐?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하는 물증은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말만 있지. 하다못해 그 이면 계약서라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유죄를 판결하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없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났는데 뭘로 찔렀느냐. 범행 도구를 못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고. 그래서 20년 뒤에 뒤집히는 판결이 얼마나 차명 재산이다라는 게 자기 이름이 없이 남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건데 그 재산이 네 이름으로 돼 있다는 증거를 갖고 와라. 이거 말이 되냐는 당연한 거예요. 거지. 근데 일단은 재판에서 사람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그것도 물증은 물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증거는 인증이라고 해서 그것도 증거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증보다는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신빙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인식을 했어요. BBK 특검 당시에 이 관련자들이 모여가지고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진술을. 그래서 말을 맞췄다. 그래서 이제 그 전의 진술은 말을 맞추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이고 말을 바꾼 게 이제 사실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정황들을 다 종합을 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바꾼 진술이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본 건데 물증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이상은 씨가 주인이면 그 아들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승계 작업이 이시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상은이 경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이시영의 승계 수업에 신경을 쓰라는 이상은의 발언이 담긴 이문성 메모. 강경호 등이 이동영 몰래 이시영의 승계 작업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과 문서 등이 다수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했을 때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전 증거가 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증거가 없이 했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뭐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이제 판결만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뭐 뒤에 후술하겠지만 굳이 그 후술하는 증거만이 아니더라도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증거는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들을 반박을 하는데 그 논리가 사람을 참 슬프게 하거든요. 아니 그럼 당신 게 아닌데 왜 그 보고를 받았느냐, 사업 보고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컨설팅 해줬다 그러잖아요. 아니 현직 대통령이 어떤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해주는 자리입니까?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해명들을 내놓고 이걸 갖다 그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판관도 좀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하죠. 첫째는 뭐냐면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들을 부인한다. 한마디로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 꽤 심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 뭐냐면은 자기가 범행을 지시해놓고서 그 책임을 다 부하들에게 떠넘긴다. 이래서 굉장히 파렴치하다 이런 이제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 얘기하면 저도 15년쯤 나올 줄 알았어요. 이거는 거의 바꾸기 어려운 정치 재판이라고 전 처음부터 생각했다고. 수사의 시작부터 맞춰온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걸 기대하진 않았어요. 뭐 전부 무죄로 털어줘서 무슨 뭐 한 자리 숫자에 뭐 저게 나올 거라든가. 왜냐 많은 국민들이 뭐 누가 선전선동을 했건 뭐 10여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그런
여론 조작을 통해 더 씌워진 이미지가 됐건 자가 국민적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여론 그러나 조작이요? 여론의 조작이라는 건 여론을 그렇게 만드는 가짜 뉴스 버금갈 만한 주장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외국으로 돈을 빼돌렸느니 뭐 어떻게 했느냐 하는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 6년을 받는 거고 15년 받는 거 혹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명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없는 지금 그걸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형을 좀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2, 3년을 받은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아무리 그래도 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우리가 함부로 뭐 막 형 좀 덜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그 국가의 품격의 문제라고. 예. 감정적으로 반발감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 망신주기 아니냐,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미 단죄를 해버린 거 아니냐, 여론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다만 이번 수사에 대해서 이것이 정치적이다라고 보는 건 좀 견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할 때 BBK라는 투자 손실을 입으신 실제 피해자들이 계신데 이것이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과연 피해 회복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었고 또 김경준이라는 사람에게 모두 책임이 돌아갔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또 상당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것과 얽혀진 것이 BBK 투자금이 스위스에 가 있는 것을 회수하는 부분. 그런데 투자했던 다스 쪽으로 가게 되는 여지. 이러다 보니까 다스가 과연 누구 것이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재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1심에서는 다스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유 관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임을 법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결론이었고 물론 항소심에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과정과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보수라면 법과 원칙과 제도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겠냐. 뭐 그래서 오늘 그 참 예. 재판부에서도 네. 그 판결문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네. 그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것도 형량 네. 감경 사유로 이제 세 개를 감경사유로 이제 하는 가운데 언급했는데 이제 했는데 네. 20년 구형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혐의들을 걸었잖아요, 검찰에서. 근데 상당 부분 작은 혐의들은 다 무죄가 나거나 공소 기각이 됐단 말이죠. 또 사실은 15년이나 20년이나 이분 연세가 77세거든요. 제가 더해보니까 92세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종신형이기 때문에 또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했는데 그다지 성실히 임한 것도 아니잖아요. 빠지겠다고 몇 번 얘기도 했었고 마지막에 또 저기도 안 나왔고 연세가 많다 이건데 이것이 좀 감경 사유가 그냥 깎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일반적인 피고인의 경우에 이런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가중되는 사유로 아마 판단이 될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례를 잘 남겨가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례를 잘 남겨가지고 예,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이 82억여 원이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이 벌금과 추징금 납부를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이 많고 그랬는데 예. 작년에 추징 전담부가 생겼다 그래요, 검찰에. 그래서 아마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으로만 이렇게 이걸 환수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집 한 채 있다면서요, 논현동에. 차명 재산이잖아요, 부동산들이. 그건 이제 찾아내려면 쉽지 않죠. 그런데 다스가 소유권이 나와 예. 탁 나오는 바람에 검찰 입장에서 추징하기는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러나 이건 뭐 그냥 법리적으로 형사적으로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다스 재산을 추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건 민사 재판을 통해서 또다시 소유권이 확인이 되고 형사적인 그런 판결이 내렸다 그래서 뭐 다스 재산이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재산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죠. 그럼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제 다스가 누가 소유주인지를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법정에서. 그러면 누가 실질적으로 주장을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형사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났어요. 여기 이거를 뒤집는 다른 결정을 하기는 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논리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추징금 재판부에서 이상은 회장을 상대로 다스를 상대로 이거 재산을 하겠다는 소송을 또 내야 될 거예요. 대신해서 낼 수 있죠. 그렇지. 네. 근데 만약 그 소송에 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다스만이 아니라. 변호사님이 어떻게 저보다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 여태까지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판결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것은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같을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형사재판에서 확정을 지은 경우에는 민사재판에서 존중을 하지 그걸 뒤집기는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존중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100% 그걸 담보하는 건 100%라고 아니잖아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만약에 나중에 이거 뒤집히면 어떡할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문제는 일단은 저는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자진 납부를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일단 가지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난 정말 재산이 집 한 채밖에 없어라고 하시게 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사례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국가와 전직 대통령 사이에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 부분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동관 수석님이나 그 측근들의 입장은 어쨌든 확정 판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재판 결과를 바꿔보겠다라는 것일 테고요. 그러한 노력 끝에 어쨌든 확정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다음에는 추징금을 자신에서 납부를 하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 1년 이상 남은 일이니까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 예. 그러나 뭐 저는 그래도 사법 정의가 살아 있으면 최소한의 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를 버리진 않겠으나 그러나 상당히 많은 참모들 간에 더 이상 이런 재판에 정치 재판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차라리 정치 투쟁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 강하게. 형제 간에 또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상을 회장이 또 요때다 네. 라고 해가지고 다스 내에서 특성 얘기까지 그 근거 없이 하는 건 곤란해요. 실제로 다스 내에서 이제 이시영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굉장히 재밌을 그런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였지. 일부 보도는 지금 있었죠. 그럼요. 근데 지금 이 집안에 난리가 나갖고 지금 불이 났는데 그걸 갖고 지금 안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우리 진중권 교수의 말에 격이? 신뢰가 떨어지니까 사실 그런 그 가짜 뉴스성 얘기는 이제 뭐 어쨌든 6개월간 검찰과 MB 측의 이 팽팽했던 법리 다툼은 이렇게 이제 일단락이 됐지만 다스 2라운드 뭐 예고가 됐죠. 이전 수석님은 앞으로의 재판 전략 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상당히 많은 참모들이 처음부터 이건 정치 투쟁해야 돼. 어차피 정치 재판인데 그거 다퉈갖고 결론이 뻔한 거를 어차피 믿고 싶은 걸 믿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정치 투쟁으로 가져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MB 같은 경우는 사실 명분도 없거든요. 게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들은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분의 말을. 우리도 많아요. 근데 생각하지 마. 어디 들어와서 검증해 봤어? 아니 검증 안 된 얘기를 박근혜 전 함부로 하나. 대통령이 뭐 구치소로 가거나 이럴 때 막 길바닥에서 태극기부들이 이제 곧- 잔뜩 나열이 있었는데 그때처럼 몰려 나올 테니까 보세요. 아니 이동관 수석님 말씀처럼 정의는 다수결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에서 만들어낸 사법 절차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 투쟁이다. 그거는 사실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끝까지 이 재판에 있어서 당연히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제기하고 증거에 대한 다툼을 해야 되겠지만 결과가 내려지는 사법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으면 뭐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고.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왜 자꾸 그 바람잡는 소리를 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조금 마음에 들었는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국회에서 법관들의 실명이 거론됐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법관 탄핵을 주장하면서 국회에서도 사법농단 척결 목소리가 높은 반면에 양승태 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 무더기 영장 기각으로 법원의 발목 잡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민걸 판사, 이규진 판사, 김민수 판사, 박상원 판사, 정다주 판사, 권순일 대법관, 이들은 이미 드러난 행위만으로도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국민들이 다시 그들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65조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수사가 진행될수록 의혹만 커지는 사법농단 1년 4개월의 진실. 외부자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워낙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이 얘기가 사실 자꾸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2017년 2월이죠. 그 법원 행정처에서 그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학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활동하는 판사들의 뒷조사를 했다라는 의혹이 이제 처음 불거집니다. 근데 당시에 이미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뭐라 하냐면 사실 무근이다라고 돼요. 근데 그게 사실 무근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또다시 2017년 11월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재조사가 일어납니다. 그 추가조사위원회가 이제 구성돼가지고 다시 조사를 했는데 판사 동향 파악 문건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원 행정처 컴퓨터 있잖아요. 네. 그게 암호가 걸려 있는데 그걸 이제 못 풀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못 푼 채 셀프 조사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진상조사단을 또다시 꾸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3차 진상조사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재판거래 정황 그 포착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관련자를 처벌하는 데 좀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은 그 전 사법수장이죠.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핵심 의혹으로 부각되게 되고요. 과연 사법부가 정말 사법 권력을 이용을 해서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하고 사법부의 수건이었던 그런 상고법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내려고 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의혹으로 제기가 된 문서에 의해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쌍용차 지부 통진당 관련 재판 이런 데에 그 재판 거래가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이 현재 제기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아, 정말 한숨 나는 일이죠. 이 재판 거래라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가 없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사실은 나라가 뒤집어졌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수사라는 게 영장, 구속영장이든 압수수색영장이든 이런 게 청구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수사가 착착착 진척이 돼서 실체가 밝혀져야 국민들의 관심도 거기 따라가면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건데 지금 영장 기각률이 90% 가까이, 보통의 영장 기각률은 10% 정도 됩니다. 10%. 예외여도 너무 예외적인 그러니까 상황이죠. 이제 발부율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완전 거죠. 거꾸로도 이런 거꾸로가 없는 거예요. 예. 영장 기각 사유가 A4 용지 2장짜리로 설명이 되는 그런 영장 기각도 있었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의 가택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집에다 놔뒀을 가능성이 없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또 기각을 했죠. 차량에 한해서만 또 그렇죠. 압수수색 차에다만 영장을- 했죠. 예. 아니 이거는 정말 제 식구 감싸기의 도를 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방탄 판사단이다. 단판사다. 새로운 한류를 형성하겠네요. 이거 수출해야 돼. 방탄 판사단 때문에. 근데 아미 아시죠? 아미.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저희가 이렇게 수사 실무에서 보면 영장 중에도 인신구속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은 기각률이 꽤 높아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네. 아직까지 혐의가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거나 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사유가 명확치 않으면 사실은 발부되지 않아야 하고 인권적 측면도 있죠.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은 좀 다르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이란 것은 이 사람에게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부분이다. 다만 만약에 수사진이 과욕을 부려서 너무 넓은 범위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혐의가 정말 소명도 안 됐는데 무리하게 괴롭히기 위해서라든지 이렇게 청구하는 한 10% 내외 정도만 사실 기각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법농단 사건에서 고위 법관들에게 영장 청구를 할 때 그렇게 함부로 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은. 일반인보다는. 그렇죠?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건 들여다보지 말아라. 들여다보면 위험하다라는 법원의 신호라고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탄 판사단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이게 수사 실무의 원칙상 증거의 휘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는 마치 휘발유처럼 시기를 놓치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특히 디지털 증거들이 이번 재판의 핵심인데
조금이라도 늦게 영장이 발부되거나 혹은 영장 청구 사실 자체가 미리 새 나가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다 인멸을 해버릴 수밖에 지금 벌써 없는 거예요. 100일이 지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영장 발부에 있어서의 정말 기이한 10%의 인용률 정말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요번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약간 딱 물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저 사람들이 정권하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색을 냈을 사실 뭔가 좀 하긴 했는데 그게 법원의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고 다만 우리가 이만큼 그런 판결이 나오도록 하는데 이만큼 기여했다고 사실상 좀 부풀려서 얘기한 게 실체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했을 수도 있고 아마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절반 정도는 그래서 좀 두고 보는 것 같은 데다가 계속 이게 수사가 안 되거든요. 뭐가 나와야지 관심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이 멸렬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부분적으로나마 이제 부분적으로 차량에 대해서는 집에다 못 넣는 근데 증거를 지금 왜 이제- 차에다 놔? 지금 이제 우리 진중권 교수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것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진짜 사법거래라고 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제한적이고 메스로 드러내듯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전부터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도끼 들고 와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게 고쳐지는 게 아니고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수사라는 것이. 어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유죄가 되는 게 확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뭔지를 밝혀보자라는 차원에서 수사를 하도록 이제 법원이 허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자체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단서가 전혀 없이 그냥 무슨 정치 공세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에서 문건들이 나왔는데 거기서 대법원과 그 상고법원 가지고 딜한 정황들이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단서를 가지고 그다음에 수사를 진척할 만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막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는 영장 발부가 제대로 안 된 거를 옹호할 생각은 눈금방금도 없고 다만 왜 이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 자꾸 일어나나. 아니 근데 그건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그리고 그 전 정권에서 헌정사상 있을 수 없는 일들은 그냥 다반사로 해결하는 거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새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고. 검찰의 칼을 빌려서 재판부를 재단하는 이 방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걸 최소화하고 아주 정교하게 가야지 이런 식으로 흔들어대면 앞으로 사법 신뢰가 다 통제 때 무너진 상황에서 결국 그것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예. 그것이 현재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거든요. 정말 그러한 사법부의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공유한다. 하지만 이미 이러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걸 해소하지 않으면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 네. 그래서 꼭 필요하고 최소한도에 한해서 영장 청구도 하고 수사를 해서 조기에 완료시키고자 하는 저희가 이제 계속 그 법사위에서도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에 계속 이제 그런 질의를 했어요. 그 답변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현재 사법부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조사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믿겠느냐 말이죠. 네. 자신이 연루된 재판이 있을 때마다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수색영장이 계속 퇴짜를 맞던 중에 수사 급물살을 예고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도 사실상 깡통 메모리 칩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표정원 의원님, 왜 자진해서 USB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제출했을까요? 일단 한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추정이 되는데요. 첫째는 지금까지 워낙 일방적인 공격을 당해왔잖아요. 네. 여론에서도 양승태 모든 것들이 양승태 때문이고 마치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 이대로 가다간 정말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유죄 확정 판결이 여론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닌가. 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떳떳하다. 예, 잘못이 없고 떳떳하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고육책이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는 모든 기록들 검토하고 살펴보고 그중에서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여지는 삭제하고 그렇게 한 끝에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이걸 내놓는 그러한 상황일 가능성이 두 번째고요. 예. 세 번째는 상대방의 패에 대해서 그동안 탐색을 해봤겠죠. 검찰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입수했고 확보한 것은 어느 부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매칭돼서 내놓을 수밖에 없고 숨길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차라리 내놔서 맞대응하자. 그런 법리적이거나 해석적인 다툼으로 갈 경우에 훨씬 유리하다. 이런 판단. 뭐 떳떳하다는 명분 확보 하나, 이미 네. 결정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내도 상관없기 때문에 낸 점, 그리고 검찰 수사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어떤 전략 같은 거, 그러니까 한 네. 세 가지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미 삭제할 건 다 했다는 그렇죠. 그런 반증일 수도 있고. 예. 네. 저도 처음부터 개인적으로는 처신이랄까에 대해서 솔직히 좀 비판적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상고심법원은 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신을 갖고 했던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되는 문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보지만은 실제 실행된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어떤 로비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려고 했던 것도 맞지만은 잘못된 것은 없다. 또 잘못된 게 있다면 책임지겠다. 그리고 본인이 좀 정리를 하셨으면 네. 사안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본인께서 입장 정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또 저는 네. 뭐 그렇게까지 의혹이 무성한 거에 비해서는 실제적 진실은 그렇게까지 엄중한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믿고 싶지는 않거든요. 또 재판 거래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이동관 수석님 말씀이 정답인데 우리가 늘 봉착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저희도 수사할 때 보면 살인사건 현장인데 누군가 왔다 간 족족이나 지문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숨어요. 도망다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살인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훔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인범이라고 의심될까 봐 신고도 못 해요. 이런 일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정말 사법부를 생각을 하고 판사들 후배들 생각하는 분이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정말 진실을 내놓으셨었어야 돼요. 초기에. 왜냐하면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 방에 법원 행정처장이 가고 막 모이고 다 입증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왜 남겨졌는지를 다 말씀을 해주시면 국민 여러분이 다 판단을 하시거든요. 아, 그렇게 됐군. 그 기회를 너무 여러 차례 놓치셨어요. 오랜 기간이 걸쳐서 여기까지 왔고 검찰이 수사하려고 앞서 영장 청구하니까 기각해버리고 과연 지금 어떤 진실을 내놓으신다고 한들 그걸 믿을 수 있을까? 수사가 아닌 한 아마 지금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간에 검찰청에 소환된 전현직 법관만 50여 명이 됩니다. 사법부 대상 수사로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제 실무자선을 넘어서 기획자이자 지시자로 지목이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남아 있습니다. 소환이 곧 될까요?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까지 저렇게 뭐 수사받고 처벌을 받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무슨 대수일까요? 사실 뭐 사상 초유이긴 하죠. 네. 근데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특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일은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다만 수사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겠죠. 실제로도 원세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할 게 아닌데 전원합의체가 회부가 되고 근데 그 전에 메모가 또 발견이 되고 이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뭐 있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사법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을 할 수 있겠느냐의 부분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은 돼요. 왜냐하면 판사들이라는 사람들이 주도 면밀한 면이 있어요. 용의주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증거가 이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 부분 많이 훼손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는 사법 처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포토라인은 한 번은 서겠죠. 그건- 설 수밖에 그거는 없고. 뭐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수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모두 다 검증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증거 물품 또 기록들과의 검토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스스로의 진술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을 남겨뒀을 때 그때 아마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이제 이분이 판결의 내용 자체까지 어떤 압력을 가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믿어지진 않지만 재판을 연기한다든지 아니면 전원합의체 넘기냐 마느냐 이런 것에는 분명히 개입한 게 드러났잖아요. 네. 법률적으로는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것 자체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아, 그럼요. 그걸 할 수 없는 것을 만약에 압력을 넣어서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직권남용이 되죠. 근데 문제는 그걸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대법원에서 이게 중이 죄머리 범죄가 아니다라고 중이 미리 죄머리 깎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미리 결정을 내려서 증거인멸하도록 시간을 벌어줬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특별재판부 지금 만들자는 네. 논의까지 나오고 예, 있는 것이죠. 나오고 예. 있는 거죠. 내일부터죠. 대대적인 대법원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표창원 의원님도 이제 법사위 소속이시니까 참여를 하실 텐데 대법원 국감에서부터 이제 할 말씀이 많으시겠네요. 네, 이미 상임위에서도 법원 행정처장께 제가 여러 차례 네. 그 호소 같은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사법부의 신뢰를 원하지 사법부 신뢰 훼손을 원하지 않는다. 법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사 결과들, 기록물들 이미 제출해 주시고 관련자들의 임의적인 출두와 진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많이 드렸고 법원 행정처장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대상으로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한번 입증해 보는 예.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질의를 거쳐서 스스로가 얽혀져 있는 사건. 우리 법원 측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재판관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법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런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결실을 맺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국감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증인 채택은 뭐 일제 무산됐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예. 정당 간 이견이 너무 커가지고요. 채택하고자 하는 증인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부할 만한 증인을 또 내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예. 차라리 아무도 부르지 말자. 민주당하고 이제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지금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들 10대 명을 그냥 한꺼번에 증인 신청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김명수 현직 대법원장 나와라. 이렇게 맞불 작전을 했죠. 그래서 참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또 왜 그렇게 되면 그게 먹히나 봐요. 그래서 결국 다 무산이 됐어요. 먹히죠. 예. 그게 어떻게 해서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한 20명 가까이 했고 저기 2-3명 했으면 그러면 빼기해서 나머지만 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회가 가장 맹점이 만장일치제니까 더군다나 이제 간사가 아닌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대를 해도 네. 결국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을 내세울 경우에 의심받잖아요. 네. 또는 거기에 대해서 눈총받고 비합리적이다 비판받고 그 경우에 창피함은 순간이고 권리와 이익은 영원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순간의 그런 그 모멸이나 그 불합리 무리들을 자꾸 강행하는 이런 그 잘못된 습관들이 국회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감 시작됐는데 부디 고성, 막말, 몸싸움 이런 거 없는 국감이 되길 바라겠고요. 또 국감이 어떻게 진행될지 외부자들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지난번보다 더 외부자들 패널 여러분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가서 제가 국회에서 더 열심히 더 품격 있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훈훈하게 끝나네요. 박수도 치고. 오늘 이선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제일 힘든 날. 오늘 제일 힘든 날. 이제 좀 그만하자. 아 정말 많이 했다 아이가. 나와요. 진짜 야 진짜. 나도 먹고 살자.